안녕하세요. 수위탁거래 공정화 교육 강의를 진행할 권대현 변호사입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수위탁거래 기본 개념 및 관련 법률, 수위탁기업의 준수사항 및 불공정거래 주요 사례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제일 먼저 상생협력법의 이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원활한 강의 흐름을 위해 해당 법은 상생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수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 개발, 이하에서는 이를 모두 통칭하여 제조라 하겠습니다. 이를 다른 중소기업 측 수탁기업에게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좀 더 쉽게 나타내면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여기서 물품 등의 제조를 다른 중소기업에게 위탁한다고 함은 물품 등의 규격, 성능 등 상세 사양을 정하여 제조를 위탁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계약 행위가 없다 하더라도 위탁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지배 혹은 관리하여 위탁 거래 관계가 있을 경우 위탁으로 보며 단순 구매 및 판매 위탁은 위탁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업으로 하는 자의 판단 기준은 사업자 등록 여부, 해당 업에 대한 매출 발생 여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위탁기업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로 외국 법인도 무방하고 수탁기업에 비해 연간 매출액이 많을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동이행 방식으로 도급을 받은 위탁사업자들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대표자를 정한 경우 대표자가 아닌 위탁사업자 역시 위탁기업에 포함됩니다. 수탁기업은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받아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을 의미하며 위탁기업에 비해 연간 매출액이 적을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중견기업도 수탁기업에 포함됩니다. 국내 법인이 외국 현지에 외국 법인을 설립하여 수위탁 거래를 하는 경우 그 수위탁 계약의 체결 경위, 수위탁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국내 법인의 주도하에 결정되는지 국내 법인 역시 수위탁 거래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자격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형식적으로는 외국 법인 간의 수위탁 거래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국내 법인 간의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상생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법률인 상생법과 공정위 소관법률인 하도급법상 적용 대상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상생법상 수위탁 거래는 대기업, 중소기업 간 및 중소기업 간 모든 거래에 적용되며 매출액, 종업원수 제한 없이 적용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견기업도 매출 3천억 미만이고 대기업과 거래하는 경우 수탁기업에 포함됩니다. 반면 하도급법은 원사업자보다 수급사업자의 매출액이 적은 중소기업 간 거래 및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에 적용됩니다. 또한 하도급법은 대기업과 3천억 미만 중견기업 간의 거래 및 2조 원 초과 중견기업과 800억 내지 3천억 미만 중견기업 간의 거래일 경우에는 대금 지급에 한해 하도급 거래로 인정됩니다. 수위탁 거래와 하도급 거래 관계를 살펴보면 하도급 거래는 적용 가능한 원사업자와 위탁 내용이 7가지로 제한되어 있으나 수위탁 거래의 경우 총 30가지 거래 관계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용역업자가 제조 위탁을 할 경우 또는 제조업자가 공장건설 위탁을 할 경우 둘 다 수위탁 거래에 해당되나 하도급 거래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하도급 거래는 업에 따른 위탁만 가능한 반면 수위탁 거래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수위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의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유통업체가 자사상표를 부착한 상품, 즉 PB 상품의 제조를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는 경우, 의류업체가 자사상표를 부착한 의류의 제조를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는 경우 수위탁 거래에 해당합니다. 또한 자동차 정비 사업자가 고객의 차량을 수리한 후 고객과 약정한 보험사로부터 직접 수리비를 지급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보험사가 차량 수리의 범위를 정하거나 이에 영향을 주는 등 사실상 정비 사업자에게 수리를 위탁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수위탁 거래에 해당합니다. 제조업자가 사무실에서 사용할 냉방 장비를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하면서 이에 따른 설치도 같이 위탁하는 경우도 수위탁 거래에 해당합니다. 또 다른 예시로는 제조업자가 소프트웨어 개발 위탁을 위해 중소기업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여 교섭 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고 정식 계약 체결 전에 상당한 금액이 투입되는 기초 작업의 이행을 요구하여 중소기업이 이행에 착수하였을 경우 수위탁 거래가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레저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자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해당 부동산을 골프장 등 특수 목적으로 개발 및 조성하여 줄 것을 위탁하는 경우, 대형 마트가 삼겹살을 판매하기 위해 중소기업에게 고기를 특정 부위별로 절단, 분할 혹은 포장해 줄 것을 위탁하는 경우, 외식업자가 거래기업에게 음식 광고, 소비자와의 계약 체결 알선, 음식 배송 등을 위탁하는 경우 모두 수위탁 거래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수위탁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건설회사가 중소기업에게 인력 파견을 요청하여 직접 급여를 지급하고 건설회사의 지휘 명령하에 파견 인력을 근로하도록 하는 경우와, 식품회사가 대리점 계약을 통해 상품의 재판매 또는 위탁 판매를 하는 경우는 수위탁 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상생법과 하도급법의 각 준수사항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상생법에서 약정서 및 수령증 발급, 납품대금의 지급 등 납품대금 조정 협의 신청, 납품한 물품 등에 대한 검사의 합리화 및 기타 위탁기업 준수사항인 부당 물품 수령 거부 금지, 대금 감액 금지, 현저히 낮은 대금 결정 금지, 부당한 발주 물량 감소 중단 금지, 부당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은 표현의 차이가 다소 있을 뿐 하도급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상생법과 하도급법의 다른 사항은, 상생법에서는 부당한 발주 기피 금지 및 기술자료의 임치를 요구한 수탁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사항이 하도급법과 다르고, 하도급법에서는 경제적 이익의 부당 요구 금지, 건설 하도급 계약 이행 및 대금 지급 보증, 부당한 경영 간섭의 금지,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탈법 행위의 금지 조항이 상생법과 다른 사항입니다. 다음은 학습한 내용을 잘 이해하셨는지 퀴즈를 통하여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다음 중 수위탁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답은 5번입니다. 단순 물품 구매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위탁 거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상 상생법의 이해에 대해 알아보았고, 다음에는 수위탁 거래 준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학습은 수위탁 거래 준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으로 유형별 준수사항은 4개 차시로 나누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준수사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상생법상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의무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으며, 뒷부분에서 각 유형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위탁기업 준수사항에 대해 유형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약정서 및 수령증 발급 의무에 대해 알아볼까요? 약정서 발급 의무는 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 위탁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 납품대금의 금액, 대금의 지급 방법, 지급 기일, 검사 방법, 납품하는 방법과 시기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그 수탁기업에 발급해야 합니다. 이때 약정서 발급 의무에서 지체 없이 약정서를 발급한다는 것의 의미는 수탁기업이 위탁 및 추가, 변경 위탁에 따른 물품의 제조 등을 시작하기 전에 약정서를 발급하여야 함을 말합니다. 따라서 수탁기업이 위탁에 따른 제조 등을 이미 시작한 후에 위탁기업이 약정서를 발급하는 것은 법 제21조 제1항 위반에 해당됩니다. 단, 재해 사고로 인한 긴급 복구 공사를 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로 위탁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 기일을 약정서에 적어야 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적은 새로운 약정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수령증 발급 의무는 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하여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받으면 물품 등의 검사 여부에 관계없이 즉시 물품 수령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위탁기업의 물품 수령증을 발급할 때 물품 수령증의 범위는 거래명세서, 입고증, 기타 그 명칭을 불문하고 해당 업종의 거래관습상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납품받은 후 발급하는 서면은 물품 수령증으로 봅니다. 용역 위탁 및 공사 위탁의 특칙으로 물품 등의 수령이나 인수가 없는 용역의 경우 수령증 발급 의무에서 제외되며 공사 위탁의 경우 검사가 끝나는 즉시 그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합니다. 적법한 약정서 발급으로 인정되려면 약정서의 수위탁 공정화 지침에서 규정한 약정서 필수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야 합니다. 약정서 필수 기재사항으로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거래가 빈번한 계속적 거래 계약에 있어 계약서의 수량 일부가 누락되어 있으나 수량에 대한 내용을 발주서 등으로 위임하고 건별 발주 시 제공한 물량표 등으로 누락사항이 파악이 가능한 경우, 그리고 기본계약서를 발급하고 팩스, 전자메일, 기타 전기전자적인 형태 등에 의해 발주한 것으로 발주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판단되며 발주 내용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이 기명 날인, 서명으로 확인되는 경우도 적법한 약정서 발급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약정서 발급 의무 예시를 알아보겠습니다. 당초 설계 도면상의 공사보다 더 고난도의 공사인 추가 공사를 진행할 경우 단순히 기존 공사의 물량 증가만으로 볼 수 없고 새로운 공사에 추가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추가 공사를 위탁할 때 또는 늦어도 추가 공사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추가 공사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정서 미발급으로 봅니다. 다음 예시입니다. 위탁기업이 수정, 추가 공사 계약에서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수탁기업에게 대금, 위탁 내용, 위탁일 및 납품 시기 등을 기재한 서면을 사전에 교부하지 않고 사후 정산으로 처리한 경우 약정서 미발급으로 보며 위탁기업의 현장 관리자가 추가 공사에 대한 금액 산정이 가능한 약식 서류 등을 제공하였지만 구체적인 계약서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불완전한 약정서 발급으로 약정서 미발급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의 수위탁 거래와 다른 허위 사실을 기재한 약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약정서 미발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정서 교부 의무의 경우 약정서의 수량 일부가 누락되어 있다면 그때마다 약정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거래가 빈번한 계속적 거래 계약에 있어
단가에 대한 합의서가 체결되었다면 수량에 대한 내용을 발주서 등으로 위임하고 건별 발주 시 제공한 물량표 등으로 누락사항 파악이 가능한 경우는 적법한 약정서 발급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서면 미발급 관련 분쟁에 대한 조정 협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위탁기업인 A사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대기업이고 수탁기업인 B사는 산업용 기계부품 유통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입니다. B사는 A사와 발전소 냉각탑 튜브 보수를 내용으로 하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B사는 현장 설명서 배포만 받았을 뿐 정식 계약서를 규부받지 못한 상태에서 보수공사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공사를 완료한 후 B사는 용역 완료에 따른 용역대금으로 약 9,80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A사는 내부 사정 등을 근거로 계약 당사자가 아닌 기업과의 계약서를 체결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B사는 A사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고자 사전 분쟁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사전 분쟁 조정 신청을 받은 대중소기업 농업협력재단에서는 전문 변호사를 통해 양사 간의 입장을 조율하여 A사가 B사에게 미지급 용역대금인 약 9,800만 원을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권고안을 제시하였고 양측에서는 이를 수락하여 원만하게 분쟁을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납품대금 지급 의무에 대해 알아볼까요? 상생법 제2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수탁기업에 대한 위탁기업의 납품대금 지급 기일은 그 납품에 대한 검사 여부에 관계없이 물품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납품대금 60일 이내 지급 의무란 법 제22조 제2항에 의거하여 대금의 지급 기일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물품 등의 수령일을 그 대금의 지급 기일로 정한 것으로 보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급 기일을 정한 때에는 물품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그 대금의 지급 기일로 정합니다. 또한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을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 대체 결제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율을 수탁기업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납품대금 지급 의무에 대한 미지급 행위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납품대금 미지급 행위 유형입니다. 건설 위탁 후 납품대금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초과한 날까지 전부 또는 일부를 미지급하는 경우와 어음으로 지급한 납품대금이 부도 처리된 경우가 이에 해당되며 이때 납품대금 지급 시 기산점이 되는 물품 등을 받은 날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수령한 날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용역 위탁의 경우 수탁기업이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 공사 위탁의 경우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으로부터 준공 또는 기성 부분의 통지를 받고 검사를 완료한 날이며 납품이 빈번하여 상호 합의하에 월 1회 이상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산서 발행일을 기산점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어음 할인료 미지급 및 지연 지급 행위입니다. 납품대금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결제되는 장기 어음으로 지급함에 따른 어음 할인료 미지급 행위 및 어음 할인료를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초과하여 지연 지급하는 경우이며 어음 할인료의 지급 의무는 강행 규정으로서 이에 반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는 그 효력이 없으므로 어음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2조 제4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입니다. 납품대금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함에 따른 지연이자를 미지급하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5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2020년 7월 8일에 수령해서 9월 9일에 수탁기업에게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이때 생기는 지연이자는 얼마일까요? 정답은 목적물 수령 후 60일 되는 날은 2020년 9월 6일이고 이 경우 지연일수 관련 계산은 9월 7일부터 계산하여야 하며 지연이자는 5천만 원에 지연이자율과 지연일수일 3일을 곱하여 365일을 나눈 금액인 63,698원이 됩니다. 다음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납품대금 지급 의무 위반 예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위탁기업이 물품 등을 받은 후 임의로 지정한 검사기관의 검사 결과 물품 등의 하자가 있고 물품 등의 하자로 인하여 위탁기업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적인 절차에 따라 다투어야 하고 이를 이유로 납품대금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기 때문에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탁기업이 건축공사를 완료하여 관할 행정기관이 사용 승인한 경우 최소한 사용 승인일 이전에 전체 공사의 구성 부분에 대한 검사도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용 승인일을 물품 등의 수령일로 보아야 하므로 수급 사업자와 사용 승인일 이후까지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변경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2조 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설 위탁 시 수령한 물품 등에 대한 대금을 외상 매출 채권, 담보대출을 이용하여 지급하면서 대금 법정 지급 기일 이후부터 대금 상환 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2조 제4항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번에는 대금 미지급 분쟁 조정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위탁기업인 A사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대기업이고 수탁기업인 B사는 금속 구조물 창호 공사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입니다. B사는 A사로부터 중축 공사 중 유리공사 부분을 수탁하였습니다. B사는 계약 기간 내 위탁받은 유리공사를 완료한 뒤 A사에게 당초 약정된 대금 1억 5,400만 원을 청구하였지만 A사는 5,600만 원만 지급하였고 잔금 9,8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B사는 A사로부터 미지급 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분쟁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협력재단이 전문 변호사를 통해 양당사자 간의 입장을 조율한 결과 A사가 B사에게 직간접비 감액 등을 반영하여 총 1억 1,990만 원의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학습한 내용을 잘 이해하셨는지 퀴즈를 통하여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다음 중 납품대금 지급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무엇일까요? 답은 1번입니다. 물품 등을 받은 후 위탁기업이 지정한 검사기관의 검사 결과 물품 등의 하자가 있고 물품 등의 하자로 위탁기업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이는 민사적인 절차에 따라 다투어야 하고 이를 이유로 납품대금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수위탁거래 준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위탁거래 준수사항에 대해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납품대금 조정협의 의무에 대해 알아볼까요? 상생법 제22조 2 제7항에 의거하여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으로부터 납품대금 조정 신청을 받으면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품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납품대금 조정 협의 제도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납품대금 조정 협의 제도는 2019년 7월 16일에 시행되었으며 법 제22조의 2에 따라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급 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위탁기업의 협의 개시 의무에 대해 알아볼까요?
위탁기업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품대금 조정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30일 내 합의되지 않을 경우 수탁기업이나 위탁기업은 중기부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탁기업이 직접 위탁기업을 상대로 조정 협의를 진행하는 도중에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협의권 행사를 신청하였다면 수탁기업이 직접 수행하는 조정 협의는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또한 동일한 사유를 들어 조정을 신청할 수 없으며 수탁기업이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에 따라 하도급 대금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납품대금 조정 협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납품대금 조정 협의 신청은 수탁기업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와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수탁기업이 직접 신청할 때에는 별도의 요건 없이 신청할 수 있으나 협동조합을 통해 신청할 때에는 요건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럼 수탁기업을 대신하여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위탁기업과 조정협의를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탁기업이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근거한 협동조합원이어야 합니다. 다만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같은 조합의 조합원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두 번째로 위탁기업이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기업 이상이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공급 원가 변동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에 충족할 경우에만 협동조합을 통해 납품대금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급 원가 변동 기준의 요건을 살펴보면 특정 원재료에 소요되는 재료비가 수위탁 계약 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그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변동된 경우, 원재료의 가격 상승에 따라 재료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된 경우, 노무비가 계약 금액의 10% 이상 차지하고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이 7% 이상 변동한 경우에 납품대금 조정 협의 신청이 가능한데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이 7% 이상일 경우, 최저임금이 7% 이상 변동한 경우, 임금 상승에 따라 노무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된 경우, 공공요금, 운임, 임차료, 보험료, 수수료 및 이에 준하는 비용 상승에 따라 경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협동조합을 통한 납품대금 조정 협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납품대금 조정 신청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수탁기업이 직접 납품대금 조정 협의를 신청하는 경우 수탁기업이 조정 협의를 신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정 협의 개시를 진행하며 담당자 간 대면으로 조정 협의를 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문, 전자우편 교환 등 협의 개시 및 진행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공급 원가는 원칙적으로 수탁기업이 조정 협의를 신청한 날부터 적용합니다. 만약 조정에 합의하지 못했다면 중기부 또는 협력재단이 분쟁 조정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협동조합을 통한 납품대금 조정 신청 절차입니다. 수탁기업이 조정 협의를 신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를 신청하는데 수탁기업으로부터 협의 대행을 신청받은 조합은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 대행을 신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위탁기업에게 조정 협의를 신청하며 위탁기업에게 조정을 신청할 때에는 조정 협의 신청서에 조정 협의 관련 자료,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조정 협의를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만약 조정에 합의하지 못했다면 중기부 또는 협력재단이 분쟁 조정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중소기업 농업협력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는 납품대금 조정협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는 경우에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법 제22조의 2에 따른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 협동조합과의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개시한 후 회의 개최, 의견 교환, 조정안 제시 등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다음으로 위탁기업이 법 제22조의 2에 따른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 협동조합과의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개시한 후 실질적인 납품대금 조정 권한 또는 그에 준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가 협의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협의란 담당자를 통한 단가 조정 관련 지시, 보고 등 간접적 형태의 협의를 포함합니다. 즉, 업무 담당자가 협의에 참여하였으나 대금 조정에 관한 책임의 수권을 받지 않아 대금 조정에 관한 결정권이 없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조정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한 것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조정을 위한 시장조사, 공급 원가 산정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수용할 수 없는 조정안을 반복하여 제시하는 경우이며, 마지막으로 잔여 계약 물량, 수탁기업 경영 상황 등 객관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과도하게 납품대금의 조정 시점을 지연하여 제시하는 경우 역시 정당한 사유 없이 조정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납품대금 조정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위탁기업인 A사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대기업이고, 수탁기업인 B사는 고무제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입니다. B사는 A사로부터 자동차 부품 제조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B사는 인건비 및 원재료비 상승으로 인해 14차례 납품대금 조정을 요청하였으나 A사는 B사가 요청한 금액에 못 미치는 금액인 4,500만 원을 제시하여 B사는 약 8,200만 원의 추가 비용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B사는 A사에게 납품하는 부품 중 일부 설계 변경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나 A사는 위 부품 관련 거래를 중단하고 다른 회사와 거래하였습니다. 이에 B사는 A사의 행위가 상생법상 부당대금 결정 및 부당 발주 중단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 분쟁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분쟁 조정 접수를 받은 대중소기업 농업협력재단에서는 사실조사 및 소명자료를 검토하고 총 14회의 이견 조정 과정을 거쳐 조정 권고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이에 양사는 3개 품목에 대해 납품 단가 17 내지 47% 대금 인상을 최종 합의하고 원만하게 분쟁을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검사의 합리화 및 검사 결과 통보 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생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위탁기업은 검사시설의 개선 및 검사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고 객관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검사 기준을 정하여 수탁기업이 납품한 물품 등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검사해야 합니다. 또한 위탁기업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한 물품 등에 대하여는 그 불합격 사유를 즉시 문서로 수탁기업에 통보해야 하며 이때 10일 이내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탁기업이 납품한 물품에 대한 검사를 할 때 객관적 타당성이 결여된 검사 기준을 정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시행령 제15조에 의거하여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대해 불합격 사유를 통보할 때 문서에는 물품 등의 납품명, 납품 수량, 납품 일자 및 검사 일자와 불합격한 물품 등의 검사 기준 및 검사 분석 결과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객관적 타당성이 결여된 검사 기준의 예시를 살펴볼까요? 물품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물품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채 위탁기업이 임의로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검사한 결과에 의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불합격 판정을 하는 경우 객관적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 완구 제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안전규격에 대해 특별한 요청이 없어 국내 안전규격에 맞추어 제조한 후 납품하였는데 위탁기업이 EU 안전규격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불합격시킨 경우에도 객관적 타당성이 결여된 검사로 보며 세 번째, 위탁기업이 검사 기준과 검사 방법에 대하여 수탁기업과 협의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검사 기준을 일방적으로 정하여 물품 등을 불합격으로 판정하는 경우 역시 검사 기준이 객관적 타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검사 기준의 강화에 따라 납품 대금 증액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금 증액 없이 강화된 검사 기준에 따라 불합격 통보를 한 경우 역시 검사 기준의 객관적 타당성 결여로 봅니다. 위탁기업이 신속히 검사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의 효과는 무엇일까요? 위탁기업은 검사 결과 불합격한 물품 등에 대해 즉시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는데 납품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단, 검사 기간이 길어져 납품 후 60일이 지났을 경우에는 검사 여부와 관계없이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대규모 건설공사나 시스템 통합 용역 등 복잡하고 다양한 기술적 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 의무를 해태하지 않은 이상 납품받은 날로부터 10일이 지난 후 불합격 통보를 하여도 신속한 검사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단, 검사 기간이 길어져 납품 후 60일이 지났을 경우에는 검사 여부와 관계없이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당한 수령 거부 금지 조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당한 수령 거부 금지란 상생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는데도 위탁기업이 물품 등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물품 등의 수령을 거부의 의미는 위탁기업이 납기를 정하여 수탁기업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탁 시점에 정해진 납기 및 장소에서 물품 등의 납품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용역 위탁 가운데 성질상 수령 또는 인수가 불가능한 용역을 위탁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또한 이때 수령이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으로부터 납품받은 물품 등을 받아 위탁기업의 사실상 지배하에 두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이전하기 곤란한 물품 등의 경우에는 수탁기업의 납품 등에 따라 위탁기업에게 납품의 통지를 하여 도달한 때를 수령한 때로 보며 인수란 공사 위탁에 있어 납품 등에 따라 위탁기업이 검사를 끝내는 즉시 목적물을 위탁기업의 사실상 지배하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위법성의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요? 물품 등 수령 거부 행위의 위법성은 위탁계약 체결 및 수령 거부의 경위, 위탁계약의 내용, 수령 거부한 물품 등의 범위, 계약 이행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란 수탁기업의 귀책 사유로 인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탁기업이 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의 첫 번째 예시를 살펴보면 수탁기업이 일정한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물품의 제조를 충분한 기간을 두고 위탁받았음에도 수탁기업이 조달하기로 한 원재료를 제때 조달하지 못하는 등 수탁기업의 사정으로 해당 기간이나 계절을 넘겨 납품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예시입니다. 수탁기업이 직접 조달한 원재료의 품질 불량 등으로 납품 등을 한 물품 등의 품질, 성능 등의 하자가 중대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 예시입니다. 물품 등의 생산 과정 또는 납품 등을 위한 운송 과정에서 수탁기업이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아니하여 물품 등이 오손, 훼손되고 오손, 훼손의 정도가 중대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부당한 수령 거부 행위의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위탁기업이 수령을 거부한 후 위탁 취소의 합의서가 작성되었는데 합의서 작성 당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수탁기업의 자금 운용이 매우 절박한 상황이었고 위탁 취소의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여 부득이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경우는 부당한 수령 거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예시로는 검사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거나 검사 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 계약에서 정한 검사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목적물 등이 위탁 내용과 다르거나 품질 성능의 하자 등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거나 위탁기업이 발주자로부터의 발주 취소, 발주 중단, 발주자 외국 수입업자, 고객의 클레임, 위탁기업의 판매 부진, 생산 계획 변경, 사양 변경 등을 이유로 위탁 내용대로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한 물품 등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도 부당 수령 거부에 해당되며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부도 등에 따라 물품 등의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미 발주한 물품 등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위탁기업의 모델 단종, 물량 감소, 해외 이전, 생산 취소 등의 생산 계획이나 사양 변경 등의 설계 변동을 이유로 수탁기업이 이미 생산 완료한 물품을 납기일보다 지연하여 수령하는 경우도 상생법상 부당한 수령 거부 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부품 제조업자가 자동차 부품의 가공을 수탁기업에게 위탁하였으나 지정된 납기일에 납품하려고 하는 수탁기업자에게 판매 부진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여 한두 달 후에 납품하도록 함으로써 재고 조정을 하는 경우는 위법한 행위일까요? 이 경우는 이미 제조 위탁의 목적물이 완성된 상태에서 위탁기업의 사정에 의한 수령 거부이므로 상생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수령 거부에 해당합니다. 이번에는 부당한 수령 거부 관련 분쟁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위탁기업인 A사는 팔레트 및 기타 산업용 장비 임대업체인 대기업이고 수탁기업인 B사는 포장재 제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입니다. B사는 A사로부터 밀가루 포장용 대형 포장재의 제조를 위탁받아 거래를 해왔으며 B사는 C사에 납품하여 왔습니다. A사는 C사 입찰에서 유찰되어 재고 소진이 어렵다는 이유로 B사의 제조된 제품을 수령 거부하였습니다. 해당 제품은 A사의 요청에 의해 특정 사양으로 제조된 것으로 대체 거래처를 찾기가 불가능하므로 B사는 재고 수량에 해당하는 대금 약 1억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B사는 A사가 발주한 물품을 수령하고 이에 따른 대금 약 1억 원을 지급받고자 분쟁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협력재단의 전문 변호사를 통해 양당 사자 간의 합의 및 합의서를 검토하여 조정 권고안을 제시하였고 A사가 B사의 재고를 수령하고 이에 대한 대금 약 4억 8천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되었습니다. 다음은 학습한 내용을 잘 이해하셨는지 퀴즈를 통하여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다음 중 객관적 타당성이 결여된 검사 기준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입니다. 위탁기업이 임의로 지정한 검사기관이더라도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불합격 판정을 받았고 그 불합격 사유를 납품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통지하였기 때문에 상생법 위반 사항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수위탁거래 준수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위탁거래 준수 사항에 대해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 금지에 대해 알아볼까요?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 금지는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는데도 물품 등의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제조 등 위탁을 할 때
약정한 납품 대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하는 행위입니다. 납품 대금을 깎는 행위의 위법성은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명목이나 방법, 시점, 금액의 다소를 불문합니다. 여기서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수위탁계약 체결 및 감액 경위,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는 납품대금을 인하해야 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원자재 가격 인상, 작업 설비 노후, 부족 등 작업 환경 악화에 따른 생산성 하락으로 비용 상승 등이 발생한 경우에 수탁기업이 단가를 인상할 수 있는지, 납품대금을 깎을 경우 수탁기업이 거래 개시 시점에 기대했던 경영상 이익이 감소하는지 여부, 수탁기업 측의 원자재 가격이나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비용 하락 등 단가를 인하할 수 있는 재무적 여력이 있고 수탁기업이 단가 인하를 통해 매출 증대를 희망하며 위탁기업과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또한 위탁할 때 납품대금을 감액할 조건을 명시한 경우에도 감액 조건이 수탁기업의 책임질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 감액 조건이 수탁기업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객관적이고 합리적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 그 감액 조건에 따른 감액은 위법한 것으로 봅니다.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그 합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충분하고 실질적인 협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상호 합의가 일방적이고 형식적인 협의를 통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 봅니다. 위탁할 때 납품대금을 감액할 조건을 상호 합의에 의하여 명시한 경우라도 감액 조건이 수탁기업의 책임질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 감액 조건이 수탁기업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객관적이고 합리적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 그 감액 조건에 따른 감액은 위법한 것으로 봅니다. 이어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납품 단가를 인하하기로 합의하면서 회의록 등에 기재된 인하 단가의 적용 일자를 합의일보다 이전으로 소급하여 명시하거나 합의 단가 적용일 이전에 납품받은 물량에 대해서도 그 단가 차액만큼 일시불로 환입받는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감액한 경우,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제조 위탁한 부품에 대한 납품 단가를 결정하면서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하기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 합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소급 적용하는 것은 수탁기업의 책임이 없는 경우입니다. 또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자동차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위탁 시 합리적인 이유 또는 수탁기업과의 협의 없이 정식 납품 단가를 결정하지 않고 임시 단가에 의하여 위탁한 후 정식 납품 단가를 결정하였음을 이유로 그 금액을 감액하거나 위탁기업의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하여 최초 계약 내용보다 공사량 내지 원재료비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증액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현저히 낮은 납품 대금의 결정 금지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현저히 낮은 납품 대금의 결정 금지는 수탁기업이 납품하는 물품 등과 같은 종류이거나 유사한 물품 등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 대금을 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해당 여부는 같은 종류이거나 유사한 물품 등에 대해 통상 지급되는 대가와의 차이의 정도, 발주 수량 차익으로 인해 수탁기업이 입게 되는 손실의 규모, 원자재 비용이나 인건비 등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아울러 납품 대금의 결정 과정에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물품 등의 내용, 규격, 품질, 수량, 재질, 용도, 공법, 운송, 도면,
대금 결제 조건, 단가, 대금 계산식, 대금 계산에 필요한 각종 지수 등 가격 결정에 필요한 자료, 정보, 시간 등을 성실하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수탁기업과 실질적이고 충분한 협의를 하였는지 여부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수탁기업의 자율적인 의사를 제약하였는지 여부, 또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어긋나거나 사회통념상 올바르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나 수단 등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상 지급되는 대가와 해당 사안에서 결정된 대가 간의 차익의 정도가 클 것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음으로 현저히 낮은 가격의 예시를 알아보겠습니다. 작업의 노임 내지 부품 단가 등의 변동이 없었음에도 이에 관한 검토 없이 일정한 비율로 감액하여 단가를 결정하거나 위탁기업이 재료비 또는 인건비 하락, 작업시간의 현저한 단축, 명백한 계산착오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단가를 인하한 것이 아니라 발주자로부터 예상보다 큰 폭의 도급단가 인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수탁기업에게 위탁한 물품의 단가를 인하하여 결정한 경우입니다. 다음으로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A 품목의 단가를 인하하는 대신 B 품목의 납품 단가를 인상하여 손실을 정산하여 주기로 약속한 후 이를 믿고 A 품목의 단가를 인하하여 준 수탁기업에게 그 손실을 전혀 보전하여 주지 않거나 일부만 보전하여 준 행위가 해당됩니다. 다음으로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과 공유하는 객관적인 근거에 의하지 않고 위탁기업이 자체적으로 정한 목표 예산에 근거하여 단가를 결정하고 위탁기업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생산성 향상 목표에 따라 단가를 인하하여 결정한 경우 현저히 낮은 가격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최저가 경쟁 입찰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한 경우에도 현저히 낮은 가격에 해당됩니다. 이번에는 납품 대금을 증액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금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경제 상황 변동 등의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추가 금액을 지급받은 위탁기업이 동일한 이유로 수탁기업의 추가 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추가 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납품 대금을 증액하여 지급하지 않을 경우 상생법상 위탁기업의 준수사항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상황 변동 등의 이유에는 물가 변동, 노무비, 원재료비, 경비 등의 공급 원가 변동 외에 위탁 내용 변경, 추가 위탁, 설계 변경 등을 포함하며 경제상황 변동 등의 이유로 목적물의 완성 또는 완료를 위해 추가 비용이 드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또한 위탁기업은 발주자로부터 경제상황 변동 등의 이유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을 받은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탁기업에게 납품대금을 증액하여 지급하며 내용이 불명료할 경우에는 발주자가 지급한 금액의 평균 비율을 적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탁기업이 발주자로부터 경제상황 변동 등의 이유로 납품대금을 증액하여 지급받은 때 일부 공종에 있어 해당 납품 금액이 발주자의 지급 금액을 상회하는 경우에도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지급한 납품대금을 기준으로 증액하여야 하며 위탁기업이 발주자로부터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이유로 추가 금액을 지급받고도 위탁 약정을 이유로 증액해 주지 않은 경우에는 법 위반 행위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추가 금액을 수탁기업에게 증액해 주는 데 있어서 대금 증액 기준 시점 이전에 지급한 선급금은 대금 증액 대상 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납품 대금을 증액하여 지급하지 않은 행위의 예시를 알아보겠습니다. 위탁기업이 발주자로부터 물가 변동을 반영한 계약 금액을 증액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위탁기업에게 증액하여 준 내용과 비율대로 수탁기업에게 증액하지 않거나 아니한 행위입니다. 위탁기업이 발주자로부터 설계 변경에 따른 계약 금액을 증액받고도 수탁기업에게 납품 대금을 증액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발주자로부터 공동이행 방식으로 건설 도급을 받아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수탁기업에게 건설 위탁을 할 때 공동수급체가 발주자로부터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액을 받았음에도 수탁기업에게 대금 조정 및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납품대금을 증액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보며 이는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물품 등의 구매 강제 금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품질의 유지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기업이 지정하는 물품 등을 강제로 구매하게 하는 행위는 상생법상 위탁기업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물품 등의 구매 강제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제조 위탁을 하면서 자신이 지정하는 물품이나 장비 등을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상 정당한 사유의 예시는 계약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지정된 물품의 구매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와 발주자나 고객이 제조 등을 의뢰할 때 특정 물품 및 장비 등을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법이 금지하는 물품 등의 구매 강제의 예시를 알아보겠습니다. 위탁기업의 구매나 외주 담당자 등 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구입 목표액 등을 정하여 구입을 요청하는 경우, 수탁기업에게 목표량을 할당하여 구입을 요청하거나 특정 물품을 구비하지 아니하면 불이익한 취급을 받게 된다는 것을 시사한 경우, 위탁기업이 자사 제품의 판촉 대상자에 수탁기업을 포함시켜 구매 또는 발주 담당자를 통하여 수탁기업에게 자사 제품의 구입을 반복적으로 요청한 행위는 법으로 금지하는 물품 등의 구매 강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할인 불가능 어음 지급 금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할인 불가능 어음 지급 금지는 납품대금을 지급할 때 그 납품대금의 지급 기일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할인을 받기 어려운 어음을 지급하는 행위 금지를 말합니다. 할인 가능 어음이란 다른 금융기관에 의하여 어음 할인 대상 업체로 선정된 사업자가 발행, 배서한 어음 또는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이 보증한 어음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정당한 사유 없는 발주 감소 및 중단 금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발주 감소 및 중단 금지는 물품 등의 흠이 없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 물량을 통상적으로 발주하는 수량보다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발주를 중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정당한 사유 없는 발주 감소 및 중단 행위의 예시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입니다. 계속적 거래 관계에 있던 위탁기업의 경영상황 악화 또는 시장 여건의 변동 등을 이유로 임의로 발주를 취소하는 행위이며, 다음으로 위탁기업이 제조 등의 업무를 위탁기업 자신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수탁기업에게 대신 수행하게 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발주를 취소하는 행위가 해당됩니다. 세 번째 예시로는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의 부당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발주를 취소하는 행위이며, 위탁기업이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또는 장비 등을 지연하여 공급하는 등 위탁기업의 책임으로 인해 수탁기업이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수탁기업에게 그 책임을 물어 발주를 취소하거나 물품 등의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명백한 불량이나 객관적인 검사 결과를 통해 확인된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주를 취소하는 행위입니다. 마지막으로 위탁기업이 발주를 취소하면서 수탁기업에게 동의, 합의를 강요하는 방법 등으로 수탁기업의 형식적인 동의 합의를 받아 발주를 취소하는 행위이며, 이에 포함되는 예시로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지급해야 하는 대금이 있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수탁기업은 자신의 직원들 및 협력업체에게 급여 및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절박한 상황이었는데,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발주 취소의 내용이 포함된 일방적으로 불리한 합의서를 제시하며 이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위 대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며 합의서를 작성하게 한 행위가 포함됩니다. 계속해서 수위탁거래 준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위탁거래 준수사항에 대해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물변제 금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물변제란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위탁기업이 제조하는 제품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법 제25조 제1항 제8호에 의거하여 이러한 행위는 금지됩니다. 대물변제 금지 행위에 대해 살펴보면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아파트 공사를 위탁한 사안에서 해당 아파트가 미분양되었다는 이유로 수탁기업에게 대금 중 일부를 아파트로 제공하겠다고 요구하거나 중소의류제조업체가 대기업 의류업체에게 아동복을 납품하였으나 대기업 의류업체에서 물품 대금 중 일부를 소유하고 있던 재고 의류로 변제하겠다고 요구하는 행위는 상생법상 대물변제 금지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다음은 내국 신용장 개설 의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법 제25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위탁기업은 수출용으로 수탁기업에 발주한 물품 등에 대하여 내국 신용장을 개설해야 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기피하는 경우 상생법상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되며 위탁기업은 수출용으로 수탁기업에 발주한 물품 등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위탁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국 신용장을 수탁기업에게 개설하여 주어야 합니다. 다음은 부당 발주 기피 금지입니다. 부당 발주 기피란 법 제25조 제1항 제10호에 의거하여 물품 등의 제조를 의뢰한 후 그 제조된 물품 등에 대한 발주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러한 행위는 금지됩니다. 이때 물품 등의 제조를 의뢰한다는 것은 사전 작업의 이행 등 납품을 위한 준비 행위를 요청하는 것을 의미하며 제조된 물품 등이란 제조가 완료된 물품뿐만 아니라 제조가 일부 진행되어 부분 완료된 물품, 납품을 위한 준비 행위 결과 등도 포함합니다. 또한 기피하는 행위란 제조된 물품 등에 대해 발주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것, 발주를 지연하는 행위, 발주를 거부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부당 발주 기피의 예시를 살펴보면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수차례에 걸쳐 기계 제조를 위한 승인도, 설계도 등의 각종 자료를 요청하였고 이에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이 의뢰한 승인도, 설계도 등의 작업을 위하여 인력을 충원하는 등 위탁기업이 요청한 모든 자료를 교부하였으나 위탁기업이 발주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부당 발주 기피의 예입니다. 다음으로 부당 발주 기피 분쟁에 대한 조정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위탁기업인 A사는 건설 및 채광용 기계장비업에 종사하는 대기업이고 수탁기업인 B사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입니다. B사는 A사의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냉각기의 개발 입찰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B사는 A사의 요구에 따라 제품의 개발 및 양산 준비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A사는 품질 기준, 납품 일정, 물량 공급 역량 등의 이유로 갑작스럽게 개발 절차 중단을 통보하였고 개발 중단에 따른 금형 제작 비용 약 5,500만 원을 보상한다고 하였으나 B사는 개발 준비 과정에서 약 13억 원을 투자하였으므로 그 금액을 배상하여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B사는 A사의 행위가 부당 발주 기피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 분쟁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협력재단에서는 사실 조사 및 A사 소명 자료를 검토하고 자율 조정 회의 등을 통한 이견 조정을 거쳐 A사가 B사에게 3억 5천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 합의하고 분쟁을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기술자료 탈취 관련 법률을 살펴보겠습니다. 위탁기업은 법 제25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없으며 동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기술자료 임치를 요구한 수탁기업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위탁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수탁기업에게 기술 자료를 요구할 경우 요구 목적,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기소 관계 및 대가 등에 대한 사항을 해당 수탁기업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수탁기업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위탁기업은 취득한 기술 자료를 정당한 권한 없이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금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생법 제25조 제1항 제13의 2호에 따라 위탁기업은 정당한 사유 없이 원가 자료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경영정보란 수탁기업이 경영예측 간접적으로 필요한 정보로서 원가에 관한 정보, 매출 관련 정보, 경영전략 관련 정보, 영업 관련 정보, 전자적 정보 교환,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 등을 말하며 반드시 위탁기업과의 거래를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정보에는 원가계산서, 원가내역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세부지급 내역 등 수탁기업이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 개발을 하여 납품하는 데 투입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원가에 관한 정보와 매출계산서, 거래처별 매출명세서 등 수탁기업이 다른 기업에게 납품하는 물품 등의 매출 관련 정보, 제품 개발, 생산 계획, 판매 계획 등 수탁기업의 경영전략 관련 정보가 있습니다. 또한 거래처 명부, 다른 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등 납품 조건 등 수탁기업의 영업 관련 정보와 수탁기업이 다른 기업과의 거래에서 사용하는 전자적 정보교환 전산망의 고유식별 명칭, 비밀번호 등 해당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이며, 이와 같은 경영상의 정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경영상의 정보 요구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는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조정을 요구받고 납품대금 조정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원가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와 양산되지 않거나 시장 가격이 형성되지 않은 품목에 관한 수위탁 계약과 관련하여 정산 등 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경영 정보 요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부당한 경영상 정보 요구 행위의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이 정보 제공의 목적과 무관한 일부 내용을 삭제한 상태로 정보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상태의 경영상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위탁기업이 1차 수탁기업의 2차 수탁기업에 대한 납품가격 결정 요소인 단가, 물량 등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위탁기업이 2차 수탁기업과 직접 단가 결정을 한 후 1차 수탁기업에게 2차 수탁기업에 대한 재위탁 거래대금 및 결정 과정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상생법상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보복조치 금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복조치 금지란 위탁기업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수탁기업이 그 사실을 관계기관에 고지하거나 납품대금의 조정신청 또는 중기부 장관에게 분쟁조정 신청을 한 것을 이유로 수위탁거래의 물량을 줄이거나 수위탁거래의 정지 또는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관계기관에 고지하는 행위는 관계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행동뿐만 아니라 법 제28조에 의한 분쟁조정 신청, 관계기관의 조사에 협조하는 행위 등을 포함하며, 불이익을 주는 행위란 발주량 감소, 발주 중단, 수주기회 제한, 협력업체 등록 거절, 타 수탁기업과의 거래 조건 처벌, 그 밖의 거래 조건을 수탁기업에 불리하게 변경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보복조치 금지 의무 위반의 경우 3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됩니다. 불이익을 주는 행위의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그간 지급, 제공하던 원재료, 자재 등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회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탁기업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거나
위탁기업이 부담하던 비용을 객관적 사정의 변경이 없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수탁기업이 부담하게 하는 경우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신고로 시정조치를 받게 되자 1개월 후에 신고를 한 후 수탁기업의 내부신용 등급을 합리적 이유 없이 A등급에서 B등급으로 하향 조정한 행위와 위탁기업이 기존의 생산계획 등에 따라 생산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거나 발주자로부터 향후 확보할 수 있는 예상 물량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기술자료의 임치를 요구한 수탁기업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존 수위탁 거래상의 물량과 비교하여 발주 물량을 축소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 위탁기업이 기술자료의 임치를 요구한 수탁기업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그간 지급 제공하던 원재료 자재 등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회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탁기업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 역시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며, 마지막으로 위탁기업이 동종업계의 다른 위탁기업들로 하여금 기술자료의 임치를 요구한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거래 정지, 수주기회 제한, 기타 위 1 내지 5의 예시에 준하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도록 하는 행위 역시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탁기업의 준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 제2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수탁기업은 시설을 개선하고 기술을 향상시켜 위탁기업으로부터 제조를 위탁받은 제품의 품질을 개선하고 규격에 맞는 제품을 납품기일 내에 납품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제품을 표준화하고 합리적인 원가 계산 제도에 따라 적절한 가격 결정과 품질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약정 위반 행위 금지를 살펴보면 법 제25조 제3항 제1호에 의거하여 수탁기업은 약정 위반 행위 금지 의무가 있습니다.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으로부터 위탁받은 물품 등의 품질, 성능 또는 납품 기일에 관한 약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부당한 가격 인상 요구 금지는 법 제25조 제3항 제2호에 의거하여 수탁기업은 물품 등의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질서문란행위 금지는 법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거하여 그 밖의 수위탁 거래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상생법 최근 개정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사항입니다.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활용 시 수탁기업을 대신하여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협의권을 중소기업 중앙회에 부여하여 중소기업 중앙회가 수탁기업을 대신하여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중앙회의 납품대금 조정 신청 기간을 15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위탁거래 직권조사 시 법 위반 기업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명칭 및 요지를 공표하도록 했으며, 시정명령 미이행 공표 후 1개월이 지나도록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 대상에 기술자료 요구 시 위탁기업의 서면 발급과 기술 유용 금지 의무 및 납품대금 부당 감액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 의무가 추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당 감액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 의무 관련하여 부당하게 감액한 납품대금을 60일 이후 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 지급 의무가 추가되었습니다. 설명드린 위 개정사항은 2021년 4월에 시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학습한 내용을 잘 이해하셨는지 퀴즈를 통하여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다음 중 기술자료 요구와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무엇일까요? 답은 3번입니다. 상생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수위탁계약의 체결이 전제 조건이므로 수위탁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상생법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이상 수위탁거래 준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고, 다음에는 법 위반에 대한 제재사항 및
불공정 거래 구제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 위반에 대한 제재 사항 및 불공정 거래 구제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생법 제27조 시행규칙 제5조의 4에 의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위탁기업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법으로 정하는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벌점은 법 위반 행위가 속하는 위반 유형에 대하여 시정조치 유형별 벌점 기준에 따라 점수를 산출하고 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모두 합산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동일한 유형에 속하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서로 다른 유형의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벌점만 반영하되 보복조치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 시정조치가 포함된 경우에는 각각 적용합니다. 법 위반 유형에는 서면 관련 위반, 납품대금 조정협의 및 납품대금 감액 관련 위반, 대금 지급 관련 위반, 보복조치 금지 위반, 기타 위반들이 있으며 각 위반에 속하는 시정조치 벌점 기준은 화면과 같습니다. 다음은 행정제재 유형에 따른 벌점 부과 기준입니다. 시정조치 유형별 벌점 기준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여기서 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공표한 경우란 첫째, 법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중기부가 수위탁 과정에서 위탁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중소기업이 다른 중소기업에 제조를 위탁한 경우 상생법상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업에 개선을 요구하고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이를 공표한 경우 둘째, 법 제28조 제4항에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 협동조합 간의 분쟁이 생겨 중기부 장관에게 분쟁 조정을 요청하였고 조정 검토 결과 중기부가 그 시정을 권고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데 시정명령을 받은 기업이 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 그 명칭 및 요지를 공표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에 해당할 경우 벌점 3.1점이 부과됩니다. 벌점을 받은 기업은 다음의 경우에 별점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기업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관련한 포상을 받은 것으로 중기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점 감점. 규칙 제5조의 2에 따라 수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2점 감점. 법 제28조의 2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한 경우 대표자가 교육명령을 이행하면 0.5점 감점, 담당 임원이 이행한 경우 0.25점 감점됩니다. 또한 납품대금 조정협의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는 경우 1년 이내에 기간을 정해 도입 운영 계획을 제출한 경우 기본 점수와 추가 점수를 합산해야 0.25점 내지 2점 사이에서 벌점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제도 도입 및 운영을 계획해 벌점을 경감받았으나 실제 이행하지 않은 경우 경감받은 벌점은 취소되고 계획 미이행에 대해 벌점 5점 1점을 부과합니다. 각 벌점의 경감은 해당 사유별로 한 번씩만 적용됩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벌점 경감 사항에 대해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수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 제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법 제2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3에 따라 수위탁거래 우수기업을 선정할 수 있으며 수위탁거래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교육명령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 요구 및 제28조 제3항에 따른 시정 권고 또는 시정명령과 함께 당해 기업에 부과된 벌점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소속 임직원에 대한 교육 명령 조치를 합니다. 벌점 기준으로는 당해 연도에 부과된 벌점이 2점 이상인 경우와 최근 3년간 부과된 벌점이 4점 이상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일정 벌점 기준을 충족하는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최종적으로 벌점이 부과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2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관련 교육 명령을 할 수 있으며 대중소기업 농업협력재단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벌점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공공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벌점 기준은 위탁기업의 최근 3년간 누산 벌점이 5점 초과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상생법 위반에 대한 벌금 및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생법 위반에 대한 벌금 및 과태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생법 제28조 제4항 본문에 따른 공표 후 1개월 이상 분쟁 조정, 시정명령 미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상생법 제40조의 2 제1항에 의거하여 위탁기업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위탁기업은 그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다만 위탁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때 법 제25조의 2에 의거하여 위탁기업이 분쟁 해결 입증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법 제40조의 2 제2항에 의거하여 위탁기업이 보복조치 금지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발생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져야 하나 위탁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중소기업 A사는 중소기업 B사의 제조 위탁을 받고 납품 기한 내에 납품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B사는 A사가 납품한 물품의 하자가 많아 약정한 대금 1억 원 중 7천만 원만 지급할 수 있다며 7천만 원만 지급했습니다. A사는 B사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을 찾아가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았지만 소송 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고 소송 비용도 과다하게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근심에 빠졌습니다. 특히 주변에서 소송을 제기했다가 법적 분쟁이 장기화로 경영난 등을 겪고 파산 직전에 처한 중소기업들을 보니 선뜻 소송을 제기할 엄두를 못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알게 되어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수위탁 분쟁 조정을 신청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별도의 비용 없이 B사와 우호적인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제조 위탁을 받아 납품 기한 내에 납품을 했지만 약정한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인데요. 상생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위반하거나 불공정한 거래를 한 많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가 나에게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앞서 보신 사례와 같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분쟁이 생긴 때에는 위 수탁기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위탁 분쟁 조정 제도는 수위탁기업이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요청하려는 때 그리고 수위탁거래 기업 간 분쟁이 발생하여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수위탁 분쟁 조정 협의회를 통해 자율적인 조정을 지원합니다. 그럼 수위탁 분쟁 조정 협의회 구성 운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위탁 분쟁 조정 협의회의 목적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 지원을 위한 것이고 수위탁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합리적 해결을 위해 상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근거하여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 수위탁기업 대표 및 정부, 학계,
단체 관계자 등 10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역할을 살펴보면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에서 접수한 수위탁거래 분쟁사안에 대해 조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요청받은 수위탁거래 분쟁사안에 대한 조정 의견을 제시하며 수위탁거래 분쟁 조정과 관련한 규정의 재개정을 합니다. 또한 수위탁거래 분쟁 조정에 필요한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과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에 대한 협의를 진행합니다. 수위탁 사전 분쟁 조정 처리 절차를 살펴보면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로 전화, 방문 상담 또는 지방중소기업청 이관을 통해 사전 분쟁 조정을 신청하고 접수된 사건은 1차적으로 사무국인 대중소기업 농업협력재단의 전문위원이 양 당사자 간 사전 자율 조정을 통해 합의를 유도합니다. 이때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법률 검토 및 조정 권고안을 도출합니다.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는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기업 간 불공정거래 행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곳이며 정부, 지역별, 업종별 신고센터는 전국 총 70개소가 있습니다.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전 분쟁 조정을 담당하고 있는 대중소기업 농업협력재단에 대해 살펴볼까요? 상생법 제20조와 시행령 제11조에 의거하여 수위탁 거래의 공정화 지원 및 분쟁의 자율적 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농업협력재단이 설치되었습니다. 또한 재단에서는 전문 변호사가 상주하여 무료 법률 상담을 지원해드리고 있으며 상생협력법 이외에 다른 법률 자문이 필요할 경우 외부 법무법인과 연계하여 법률 자문 의견서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습한 내용을 잘 이해하셨는지 퀴즈를 통하여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다음 중 수위탁 분쟁 조정 대상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답은 4번입니다. 수위탁 분쟁 조정은 상생법상 정의된 수위탁 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만 조정이 가능합니다. 임대차 분쟁은 수위탁 거래가 아니므로 수위탁 분쟁 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수위탁 거래 공정화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